저 아줌마 선글라스 봤어? 딱 봐도 짝퉁인데. 소위 고모 따위가 무슨 명품을 사겠어? 찜통 같은 컨테이너에 방치된 여성을 비웃던 병사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꺼낸 검은색 보안 전화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강한별이다. 12사단 정문에 있다. 5분 안에 상황 정리해. 대체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해발 200m의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는 주변의 소나무 숲과 함께 뜨거운 여름 햇살에 노출되어 있었다. 부대 정문 앞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로 한 대의 낡은 집차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섰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고 휠캡이 한쪽 빠진 채였지만 엔진 소리만큼은 제법 튼튼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수수한 회색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시중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색 선글라스가 걸려 있었다. 선글라스 역시 특별할 것 없는 로드샵 제품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천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과일 몇 개와 간단한 간식거리가 담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말에 아들이나 조카를 면회오는 평범한 가족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한별이었다. 올해 46살인 그녀는 현재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 근무하는 현역 중장이었다. 어깨에 별이 3개 달린 장군이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장은 군단장이나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는 고위 장성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었다. 대테러 작전과 특수 침투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최정예 부대에서 15년을 복무했고 소령 시절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작전 중 적 기지를 단독 침투하여 인질 3명을 구출한 경력도 있었다. 그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고 이후 빠른 승진을 거듭하여 46의 나이에 별 3개를 달게 되었다. 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기록을 가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는 그저 조카를 보러 가는 평범한 고모일 뿐이었다. 그녀의 조카인 이진수 소위는 현재 경기도 이천의 모부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 중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임 장교였다. 강한별 중장은 서울에서 이천으로 가는 길에 인제를 거쳐 가기로 했다. 과거 자신이 초급 장교 시절 복무했던 12사단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부대의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최근 육군본부에는 일선 부대의 기강 회의에 대한 보고가 종종 올라오고 있었다. 특히 간부들의 복무 기간과 병사 관리 실태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었다. 정문 앞 위병소로 다가가는 강한별 중장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보법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 서서 안을 살폈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병사가 근무 중이었다. 한 명은 박일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최상병이었다. 박일병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최상병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둘 다 근무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강한별 중장이 위병소 창구 앞에 섰지만 두 병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박일병은 입안에서 껌을 씹고 있었고 최상병은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일병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한별 중장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낡은 차에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보는 그의 눈빛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신분증. 박일병은 말끝도 제대로 맺지 않고 턱으로 가리켰다. 예의나 기본적인 존댓말조차 없었다. 강한별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박일병은 신분증을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면회 왔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반말에 가까웠다. 강한별 중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이진수 소위 면회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동료인 박일병과 눈을 마주치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진수 소위요? 여기 12사단 아닌데요.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강한별 중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조카가 이천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복무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박일병이 코웃음을 쳤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여긴 면회 장소도 아닌데. 최상병이 거들었다. 소위 고모시네. 다이아몬드 하나 고모.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소위는 육군에서 가장 낮은 장교 계급이었다. 계급장은 금색 다이아몬드 한 개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소위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 물론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일부 병사들은 그런 식으로 장교들을 깎아내리곤 했다. 소위 고모면 집안 뻔하지. 차 좀 봐. 저거 10년은 넘었을걸. 박일병의 말에 최상병이 웃으며 답했다. 20년 됐을걸요. 저거 90년대 모델 아니에요? 두 병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한별 중장 앞에서 그녀와 그녀의 조카를 조롱했다. 강한별 중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혹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은 군대에서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순간들을 참고 견디며 실력으로 증명해왔다. 박일병은 신분증을 창구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다. 여기 면회 장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세요. 강한별 중장은 신분증을 집어들며 조용히 물었다. 위병소 대기실은 어디 있습니까? 최상병이 손가락으로 옆쪽을 가리켰다. 저기 컨테이너 박스요. 근데 에어컨 없어요. 더워 죽어도 저희가 책임 안 집니다. 강한별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시받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일병이 중얼거렸다.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최상병도 맞장구 쳤다. 요즘 민간인들 진짜 개념 없어요. 부대를 뭐로 보고. 두 병사는 다시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한별 중장은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기실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정말로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문은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강한별 중장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이었다. 가장 더운 시간대였다.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좋기 40도는 넘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이 지났고 다시 30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위병소의 두 병사는 그녀가 컨테이너 안에서 찜통 더위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위병소 안에서 편하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일병이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컨테이너까지 들렸다. 야, 최상병. 저 아줌마 선글라스 봤어? 딱 봐도 가짜 같던데. 진짜요? 명품인 척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소위 고모가 무슨 명품을 사겠어.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 아니야? 두 병사는 한참 동안 웃었다. 강한별 중장은 컨테이너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가 쓴 선글라스는 사실 프랑스제 명품이었다. 5년 전 해외 연합훈련을 다녀온 기념으로 파리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민간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박일병이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천 가려면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별 중장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5시까지인데 여기서 이천까지 2시간 걸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박일병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저희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는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솔직히 소속도 불분명한 사람이 부대 안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저희도 곤란해요. 간첩 신고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간첩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강한별 중장의 눈빛이 변했다. 선글라스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었다. 박일병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척 문을 닫고 돌아갔다. 강한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장과 훈련장에서 단련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작전을 수행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은색 보안 전화기였다. 육군본부에서 지급한 암호화 통신 장비였다. 그녀는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 강한별이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웬일이십니까? 상대는 12사단장인 김철수 소장이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었다. 그는 과거 강한별 중장이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작전과장으로 그녀의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다. 당시 강한별 중장은 소령이었고 김철수는 대위였다. 15년이 흐른 지금 강한별은 별 3개의 중장이 되었고 김철수는 별 2개의 소장이 되어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김 소장. 지금 12사단 정문 위병소 대기실에 있다. 네. 장군님께서 왜 거기에? 내 부대 병사들한테 간첩 취급받고 있다. 1시간 넘게 컨테이너 박스에 처박혀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군. 5분 안에 상황 정리해. 전화가 끊겼다. 강한별 중장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컨테이너 안에 울렸다. 5분 후 12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위병소의 두 병사는 아직 몰랐다. 컨테이너 대기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햇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철제 컨테이너는 거대한 오븐처럼 내부를 달구고 있었다. 벽면을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미지근했고 오히려 더운 공기만 실어 날랐다. 일반인이라면 10분도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수건으로 닦지도 않았다. 등산복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섭씨 52도의 사막 한가운데서 72시간 동안 매복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물도 하루에 500ml씩만 배급받으며 적의 이동 경로를 감시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위가 아니었다. 문제는 지금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강해이와 민간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였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신뢰 위에서 무기를 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그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간첩으로 몰아 협박까지 하고 있었다. 위병소에서 또다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박일병과 최상병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야, 박일병. 근데 진짜 저 아줌마 선글라스 봤어? 응, 봤지. 왜? 딱 봐도 가짜 같지 않아? 명품 브랜드인 척 하는데 로고가 좀 이상하던데. 박일병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가짜지. 소위 고모가 무슨 명품을 사겠어. 남대문 시장 가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명품인 척 하려고 쓰고 온 것 같은데 티나게. 두 병사는 한참을 웃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컨테이너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가 쓴 선글라스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정가가 8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고 5년 전 NATO 연합훈련차 유럽에 갔을 때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당시 함께 훈련에 참가했던 미 육군 대령이 그녀에게 선물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고 자비로 구입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설령 정말로 10,000원짜리 가짜 선글라스를 썼다 해도 그것이 조롱받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나 쓴 물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군인이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비웃는 것은 명백한 일탈이었다. 최상병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근데 박일병. 저 아줌마 진짜 수상하지 않아? 소속도 불분명하고 여기 왜 왔는지도 애매하고. 그러게. 면회 온다면서 왜 하필 여기 들른 거야? 이천 가려면 서울에서 바로 가는 게 빠른데. 혹시 간첩 아닐까? 요즘 북한에서 여자 간첩 많이 보낸다던데. 박일병이 진지한 척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일단 나중에 상급 부대에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부대 주변 배회하는 건 보고 대상이잖아. 맞아. 우리가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두 병사는 정말로 강한별 중장을 의심쩍은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간인 한 명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진행되고 있었다.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단지 겉모습과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강한별 중장을 잠재적 위험 인물로 낙인 찍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갈색이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단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 단독으로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전사의 눈이었다. 생사의 경계에서 수없이 판단을 내리며 동료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은색 보안 전화기였다. 육군 본부에서 고위 장성들에게만 지급하는 암호화 통신 장비였다. 일반 휴대전화와는 달리 모든 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전송되었고 GPS 추적도 불가능했다. 화면에는 특수 보안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저장된 연락처 중에서 한 번호를 선택했다. 화면에는 김철수 소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12사단장 소장 김철수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사단을 지휘하는 장성답게 침착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곧 깨지게 될 것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나 강한별이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정확히 3초간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호흡 소리가 들렸다. 김철수 소장은 분명히 숨을 멈췄다가 다시 크게 들이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군님? 강한별 중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김철수 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이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강한별 중장은 평소에 부대 시찰을 하더라도 미리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잡았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전화를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강한별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아나?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12사단 정문 앞이다. 네. 정문 앞이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정확히는 정문 위병소 옆 컨테이너 대기실 안에 있다. 김철수 소장의 호흡이 다시 한번 거칠어졌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장군님께서 왜 그곳에 계십니까? 혹시 사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다.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 조카 면회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조카분 면회시라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위병소 대기실에 계십니까? 제가 즉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소장. 나는 지금 내 부대 병사들한테 간첩 취급을 받고 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박일병과 최상병이 나를 의심쩍은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간첩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이 찜통 같은 컨테이너에 방치했다. 김철수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내 부대 병사들은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반말에 조롱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불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강의 문제다. 내 부대는 지금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김철수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강한별 중장 밑에서 근무할 때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항상 사실이었고
그녀가 내리는 판단은 항상 정확했다. 만약 그녀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지금 등산복을 입고 있다. 낡은 차를 타고 왔다. 명품 선글라스를 썼지만 내 부대 병사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조롱했다. 내 조카가 소위라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할 거라고 비웃었다. 이것이 군인의 모습이냐? 이것이 내가 지휘하는 부대의 수준이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5분 안에 정문으로 와라. 그리고 상황을 정리해. 만약 5분 안에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하여 특별 감찰을 지시할 것이다. 내 부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5분이다. 1초라도 늦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강한별 중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17분이었다. 5분 후면 4시 22분이 될 것이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여전히 박일병과 최상병이 한가롭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간첩으로 의심한 사람이 별 3개를 단 중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조롱한 여성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에 오른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몰랐다. 강한별 중장은 조용히 앉아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3분이 지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빛만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4분째 되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일병과 최상병도 그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위병소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야 저 소리. 사이렌 아니야? 맞는데? 무슨 일이지? 훈련도 아닌데. 두 병사는 위병소 밖으로 나와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차량 엔진 소리까지 들렸다. 여러 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오후 4시 21분이었다. 정확히 4분이 지났다. 김철수 소장은 시간을 지킬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헌병대 오토바이 4대가 따르고 있었다. 차량의 속도는 부대 안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박일병과 최상병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4시 22분 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뒷바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그는 전투복 단추가 어긋나 있었고 모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였다. 그의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12사단장 김철수 소장이었다. 그는 강한별 중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김철수. 강한별 중장님께 경례. 5분이라는 시간이 막 지났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다. 김철수 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전투복 단추는 2개가 어긋나 있었고 오른쪽 가슴 명찰도 비뚤어져 있었다. 허리춤의 전투화 끈도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였다. 평소 군복 착용에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컨테이너 대기실 앞에 서 있는 강한별 중장을 포착했다. 수수한 등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침착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김철수 소장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15년 전 그녀 밑에서 일할 때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 번 목격했었다. 김철수 소장은 곧장 강한별 중장에게 달려가 그녀 앞 2m 지점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 거수 경례를 올렸다. 경례 자세는 완벽했다. 오른손은 눈썹 끝에 정확히 닿았고 손가락은 일직선으로 모아져 있었다. 상체는 15도 각도로 숙여져 있었고 시선은 강한별 중장의 발끝을 향하고 있었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김철수. 강한별 중장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박일병과 최상병은 그 외침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중장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중장은 별 3개를 단 장군이었다. 군단장이나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는 최고위 장성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서 중장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중장이 서 있었다. 박일병의 손에서 소총이 떨어졌다. K2 소총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최상병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두 병사는 자신들이 지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간첩으로 의심하고 조롱했던 여성이 별 3개를 단 중장이었다. 그들이 컨테이너에 방치했던 사람이 육군본부의 실세였다.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대상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이 김철수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라. 네. 충성. 김철수 소장이 경례를 마치고 일어섰다. 그는 정자세로 서서 강한별 중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송함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 피해자가 자신의 은사이자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강한별 중장이 말했다. 김 소장, 내 부대의 기강이 이 정도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다. 사실을 묻고 있다. 내 부대 병사들이 민간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인가? 김철수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자신의 부대가 기강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었다. 매주 복무 점검을 실시했고 원래 회의에서 병영 생활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허울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정문 위병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대 안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강한별 중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오후 2시 30분에 정문에 도착했다. 그리고 위병소 병사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카 면회 온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시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내 부대 병사들이 나한테 한 것이 뭔지 아나?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주지. 첫째, 반말과 하대.
둘째, 내 조카가 소위라는 이유로 집안이 가난할 거라는 조롱. 셋째, 내가 쓴 선글라스가 가짜라는 비웃음. 넷째, 찜통 같은 컨테이너에 1시간 넘게 방치. 다섯째, 간첩으로 의심하고 신고하겠다는 협박. 이것이 내 부대의 수준이다. 김철수 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실수나 불친절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기강의 근본적인 붕괴였다. 민간인에 대한 존중,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모두 무너져 있었다. 이때 헌병대 오토바이 4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헌병들이 차량에서 내려 일렬로 섰다. 그들의 완장에는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김철수 소장이 오면서 헌병대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 뒤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더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영관급 장교들이었다. 무궁화 계급장을 단 중령과 대령들이었다. 사단 참모장인 대령, 작전과장인 중령, 인사과장인 중령, 그리고 헌병대장인 중령까지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단장이 급히 정문으로 달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여성 앞에 엎드려 경례하는 사단장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참모장인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철수 소장 옆에 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철수 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강한별 중장을 가리켰다. 박 대령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특별해 보이는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박 대령은 본능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눈에는 수십 년간의 전장 경험이 서려 있었다. 일반인의 눈이 아니었다. 군인, 그것도 오랜 세월 전선에서 복무한 군인의 눈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김철수 소장에게 물었다. 저들은 누구인가? 사단 참모진입니다. 참모장 대령 박준영, 작전과장 중령 이동욱, 인사과장 중령 최민수, 헌병대장 중령 강태준입니다. 강한별 중장은 천천히 그들을 훑어보았다. 4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긴장했다. 그들 역시 이 여성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말했다. 전원 집합하라. 김철수 소장이 즉시 명령을 전달했다. 참모장. 정문 앞 광장의 전원 집합. 네. 충성. 박 대령이 뒤로 물러나 다른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위병소 주변이 순식간에 정돈되었다. 박 일병과 최 상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다. 군대에서 장군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더욱이 그들이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무례였다. 강한별 중장이 두 병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 일병에게 닿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다. 최 상병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강한별 중장은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김철수 소장을 다시 보았다. 김 소장, 이 두 병사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 위병 소장은 제27보병연대 제1대대 소속 이중희입니다. 현재 부대 안에 있습니다. 불러라. 네. 충성. 김철수 소장이 참모장에게 눈짓했다.
박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 지시를 내렸다. 5분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의 젊은 장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다이아몬드 2개를 단 중이었다. 이름표에는 이동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김철수 소장 앞에 섰다. 27연대 1대대 중위 이동훈. 사단장님을 뵙습니다. 김철수 소장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중위. 위병소 병사 관리 책임은 내게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라. 이동훈 중위는 당황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2번 위병소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병소 근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강한별 중장이 차갑게 말했다.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이동훈 중위가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누가 말을 거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김철수 소장과 참모장이 그녀 앞에서 긴장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한별 중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고 컨테이너에 방치한 것이 특이사항이 아닌가. 이동훈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내 책임 아래 있는 병사들이 민간인을 학대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동훈 중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철수 소장이 대신 대답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강한별 중장님이시다. 중장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이동훈 중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별 3개를 단 중장 앞에서 자신은 다이아몬드 2개의 중위에 불과했다. 계급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다. 강한별 중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동훈 중위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강한별 중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정문 앞 광장에는 10여 명의 간부들과 헌병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이 김철수 소장에게 말했다. 김 소장, 지금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위병소 근무 병사 2명은 즉시 보직 해임하고 영창 조치하라. 둘째, 위병소장인 이중위는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하라. 셋째,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대장과 연대장도 불러라. 넷째,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하여 12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을 요청하겠다. 김철수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부대 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8월의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서 12사단 지휘부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별 3개를 단 한 여성 장군이 서 있었다. 강한별 중장은 정문 광장 한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은색 보안 전화기의 화면이 켜졌고 그녀는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선택했다. 화면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한석준입니다. 별 1개를 단 준장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감찰실장은 육군 전체의 복무 기강과 비리를 감시하는 핵심 보직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간결하게 말했다. 나 강한별이다. 지금 강원도 인제 12사단에 와 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2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을 지시한다. 오늘 당장 감찰팀을 파견하라.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 조사 범위는 전부대. 중점 항목은 병영생활, 물자관리, 예산 집행, 그리고 간부 복무 기강이다. 한석준 준장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문 위병소에서 민간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병사들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 정도면 부대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수 조사하라.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언제로 할까요? 지금 당장. 늦어도 2시간 안에 도착하라. 네. 충성. 강한별 중장은 전화를 끊고 김철수 소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감찰실의 특별 점검은 군대에서 가장 두려운 조치 중 하나였다. 감찰팀이 들어오면 부대의 모든 기록이 샅샅이 조사되었다. 작전 일지, 예산 집행 내역, 물자, 수불부, 휴가 기록, 징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감찰 대상이었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발견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마련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말했다. 김 소장, 조카를 불러라. 예, 조카분 말씀이십니까? 이진수 소위. 여기 소속 아닌가? 김철수 소장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이진수 소위는 이천의 다른 부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반문하지 못하고 참모장에게 눈짓했다. 박준영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장님, 이진수 소위님은 이천 부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한별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하지만 오늘 이천 부대에 면회 가기로 했으니 지금쯤 이쪽으로 오고 있을 것이다.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박 대령이 휴대전화를 꺼내 이진수 소위에게 연락했다. 통화는 짧게 끝났다. 이진수 소위는 지금 인제에서 30분 거리에 있었고 곧바로 이쪽으로 향하겠다고 했다. 강한별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였다.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지만 산골짜기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김 소장, 대대장과 연대장을 불러라. 네. 충성. 김철수 소장이 참모장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이 무전기로 명령을 전달했다. 10분 후 2명의 장교가 급히 도착했다. 한 명은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었다. 27보병 연대 1대 대장 중령 정호진과 27보병 연대장 대령 송민호였다. 둘 다 전투복 차림으로 급히 달려온 모양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정호진 중령이 먼저 김철수 소장 앞에 섰다. 1대 대장 중령 정호진. 사단장님을 뵙습니다. 송민호 대령도 경례를 올렸다. 27연대장 대령 송민호. 사단장님을 뵙습니다. 김철수 소장은 두 사람을 가리키며 강한별 중장에게 소개했다. 중장님, 27연대장 송민호 대령과 1대 대장 정호진 중령입니다. 두 장교는 그제야 강한별 중장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들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단장이 그녀를 중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중장은 별 3개였다.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강한별 중장이다. 두 장교는 즉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강한별 중장은 경례를 받고 나서 말을 이었다. 송 대령, 내 연대 소속 위병소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송민호 대령은 당황했다. 죄송하지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내 부대 병사들이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고 학대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송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간인 학대라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강한별 중장이 컨테이너 대기실을 가리켰다. 송 대령이 그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안은 여전히 찜통처럼 더웠다. 바닥에는 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의자는 비좁고 낡았다.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송 대령은 안을 둘러본 후 다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이곳에 민간인을 방치했습니까? 1시간 넘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곳에. 송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강한별 중장은 이번에는 정우진 중령을 바라보았다. 정중령. 넌 대대장이면서 위병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 부대 소속 이동훈 중위가 위병소장인데 그 중위는 병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지위인가? 정우진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위병소를 한 달에 한두 번 점검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병사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민간인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은 대기 발령된다. 보직은 해임이다. 김 소장이 후임 인선을 할 때까지 부대로 돌아가지 말고 사단 본부에서 대기하라. 두 장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직 해임은 군 생활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 중 하나였다. 진급에도 큰 타격이 되었고 명예에도 큰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항변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정문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장교였다. 다이아몬드 한 개를 단 소위였다. 이진수 소위였다. 그는 25살로 육군사관학교를 올해 초에 졸업한 신임 장교였다. 키가 180cm가 넘었고 체격도 건장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문 앞에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강한별 중장이 그를 불렀다. 이진수 소위. 네. 이진수 소위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다. 강한별 중장은 조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전투복은 단정했고 군화는 반짝였다. 계급장도 바르게 달려 있었다.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내가 이진수냐?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내 고모 강한별이다. 이진수 소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고모가 중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고위 장교들 앞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모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면회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그런데 내 고모가 간첩 취급을 받았구나. 이진수 소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한별 중장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이진수 소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의 고모가 위병소 병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군인은 언제나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강한별 중장이 조카에게 말했다. 진수야,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계급이 높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계급이 낮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다. 내 행동으로 증명해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장군의 조카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노력하고 3배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카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김철수 소장에게 말했다. 김 소장, 이제 정복으로 갈아입겠다. 집무실을 빌려줘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사단장 집무실을 사용하십시오. 아니다. 그냥 빈 사무실 하나면 된다. 김철수 소장이 참모장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이 강한별 중장을 인근 건물로 안내했다.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차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개킨 정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에서 출발할 때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정복을 챙겨왔었다. 15분 후 강한별 중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장군의 모습이었다. 짙은 녹색 정복 상의에는 각종 훈장이 달려 있었다. 화랑무 공훈장, 을지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까지 3개의 무공훈장이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었다. 금색 바탕에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각각의 별은 지름 2cm 크기로 삼각형 배치로 달려 있었다. 모자에도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정문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등산복 차림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이었다. 이것이 진짜 장군의 모습이었다. 별 3개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김철수 소장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경례를 올렸다. 강한별 중장은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기품이었다. 그녀는 모인 간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사단장, 참모장, 연대장, 대대장, 각 과장들까지 모두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긴장했다. 지금부터 특별 감찰이 시작된다. 육군본부 감찰팀이 2시간 내로 도착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직접 몇 가지를 확인하겠다. 강한별 중장이 참모장에게 물었다. 박 대령, 이번 달 부대 예산 집행 내역을 가져와라. 특히 유류비와 피복비, 급식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박준영 대령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30분 안에. 네. 충성. 박 대령이 급히 사라졌다. 강한별 중장은 작전과장인 이동욱 중령을 불렀다. 이 중령, 최근 3개월간 사고 보고서를 가져와라. 병사 탈영, 자해, 폭행 사건 등 모든 사고 기록. 알겠습니다. 이동욱 중령도 뛰어갔다. 강한별 중장은 인사과장인 최민수 중령에게 지시했다. 최 중령, 간부 휴가 사용 기록과 외출 외박 기록을 가져와라. 특히 주말 당직 근무 기록. 네. 충성. 최민수 중령이 사라졌다. 이제 광장에는 김철수 소장과 몇몇 장교들만 남았다. 강한별 중장은 김철수 소장을 바라보았다. 김 소장, 내가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 1년 3개월입니다. 1년 넘게 부대를 지휘하면서 정문 위병소가 이런 상태인 줄 몰랐나? 김철수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한별 중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문제는 위병소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류를 빼돌려 팔아먹는 부사관, 급식비를 횡령하는 행정관,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리는 장교들. 이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김철수 소장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0분 후 참모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작전과장과 인사과장도 각자 자료를 가지고 왔다. 강한별 중장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다. 수십 년간 부대 행정을 다룬 경험이 있었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유류비 항목을 보니 지난 3개월간 사용량이 정상 범위를 20% 초과했다.
하지만 작전 차량 운행 거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참모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 차량 정비로 인한 연료 소모가 정비로 20%가 늘어난다고. 말이 되나? 이것은 누군가 유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다. 참모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강한별 중장은 다음 서류로 넘어갔다. 급식비를 보니 식자재 구매 단가가 시중 가격보다 30% 높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산간 지역이라 운송비가 포함되어서 운송비로 30%가 올라간다고. 서울에서 인제까지 유류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이것은 납품업체와 담당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다는 뜻이다. 강한별 중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사고 보고서도 확인했다. 병사자해 사건이 지난달에만 3건이다. 이것은 부대 내 군기 문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김철수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소장, 이 부대는 썩어가고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12사단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오후 7시가 되자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정문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완장을 차고 있었다. 감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붉은색 완장이었다. 팀장은 한석준 준장이 직접 왔다. 그는 별 1개를 단 준장이었지만 감찰실장이라는 보직의 무게는 별 2개인 사단장과 맞먹었다. 그의 뒤를 육군본부 소속 대령, 중령, 소령 등 10명의 감찰관들이 따랐다. 한석준 준장이 강한별 중장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다. 감찰실장 준장 한석준. 중장님께 보고드립니다. 감찰팀 총 11명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라. 중점 항목은 위병소 민간인 학대 사건, 부대 예산 부정 집행, 유류 및 군수품 관리 실태, 병사 복무 환경이다.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한석준 준장이 뒤를 돌아 감찰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감찰관들은 2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행정 서류를 조사하고 다른 팀은 병사 면담과 현장 점검을 맡았다. 그들은 각자 가방에서 노트북과 카메라, 녹음기 등을 꺼냈다.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기록할 준비였다. 강한별 중장은 김철수 소장에게 말했다. 김 소장, 감찰팀에게 전폭적으로 협조하라. 어떤 서류든 요청하면 즉시 제공하고 어떤 질문에도 숨김없이 답하라. 네. 충성. 감찰이 시작되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다. 각 부서의 행정관들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다. 감찰관들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 내역, 차량 운행 일지, 급식 식자재 구매 내역, 유류 수불부, 병사 면담 기록, 사고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감찰팀이 일하는 동안 정문 위병소로 걸어갔다. 박일병과 최상병은 이미 헌병대에 인계되어 영창으로 이송된 후였다. 위병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위병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의자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아이스커피 컵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만화책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시 컨테이너 대기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2시간 전 자신이 앉았던 그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분노했고 실망했고 결심했다. 이 부대를 바꾸겠다고. 아니, 육군 전체를 바꾸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분 후 그녀는 대기실 밖으로 나왔다. 김철수 소장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다만 생각이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강한별 중장은 그를 가로막았다. 사과는 그만하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내가 이 부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소장, 너는 과거 내 밑에서 일할 때 유능한 장교였다. 하지만 지휘관이 되면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현장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서류와 보고서만 보고 실제 병사들의 삶을 보지 못했다. 김철수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얼굴을 봐야 한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휘다. 새기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8시였다. 해는 이미 지고 사단 전체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카인 이진수 소위를 불렀다. 이진수 소위가 달려왔다. 고모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정문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8월의 밤 공기는 선선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낮의 더위를 씻어내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수야, 오늘 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진수 소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만약 고모님이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그 병사들처럼 행동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조카의 솔직함에 만족했다. 정직한 대답이다. 사람은 누구나 권위에 약하다. 계급이 높으면 떠받들고 낮으면 무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급이 아니라 인격이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너는 장군의 조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하지만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이것은 더 큰 책임이다. 너는 다른 장교들보다 2배 더 노력해야 한다. 3배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실력으로 인정한다. 알겠습니다. 절대 고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하들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내가 병사였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라.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새기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좋은 장교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다. 아버지도 군인이었다. 6.25 전쟁에 참전했고 월남전에도 파병되었던 직업 군인이었다. 그는 딸에게 늘 말했다. 군인은 별처럼 빛나야 한다고.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오후 10시가 되자 감찰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한석준 중장이 강한별 중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중장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유류 부정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약 3천만 원 상당의 유류가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식비 부정 집행도 발견되었습니다. 납품업체와 담당 행정관 사이에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약 2천만 원입니다. 강한별 중장의 표정이 굳었다. 관련자는 누구인가?
유류건은 수송대대 중사 김모와 민간업체 대표 이모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급식건은 행정보급관 하사 박모와 납품업체 사장 정모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원 구속 수사하라. 그리고 군사재판에 넘겨라. 네. 충성. 다른 문제는 없나? 병사 복무 환경도 점검했는데 생활관 내무반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곳이 3곳,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5곳입니다. 식당 위생 상태도 기준 미달입니다. 강한별 중장은 김철수 소장을 바라보았다. 김 소장,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부 수리하라. 예산이 부족하면 육군본부에 요청하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찰팀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으로 일주일간 12사단에 머물며 모든 부서를 샅샅이 점검할 계획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한석준 준장에게 당부했다. 한 준장, 이번 조사는 철저히 하라.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마라.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본 사람은 보호하라.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강한별 중장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다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정복은 가방에 넣었다. 김철수 소장이 배웅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김 소장, 너는 여기 남아서 부대를 수습하라. 내일부터 새로운 12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병사들 후임은 신중하게 선발하라. 단지 근무 기피자라고 해서 위병소로 보내지 마라.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다. 가장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병사를 배치하라. 알겠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집차에 올랐다. 낡은 차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문 초소에는 새로운 병사들이 근무를 시작했다. 그들은 바른 자세로 서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예의 바른 말투로 운전자에게 인사했다. 단 몇 시간 만에 달라진 모습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차를 천천히 움직였다. 정문을 나서면서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보았다. 12사단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오늘 밤도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듣고 변화를 결심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의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군대는 계급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차는 국도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헤드라이트가 길을 밝히고 있었다. 강한별 중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그저 조카를 만나러 가는 평범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12사단에서 그녀는 군대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뽑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철수 소장이었다. 중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부대 전체 집합을 시켰습니다. 전 장병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12사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군대가 무엇인지 느낀 것 같습니다. 강한별 중장은 만족스러운 표우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 눈빛을 잃지 마라. 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중장님께서 오신 것이 이 부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다. 경고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한별 중장은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서울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더 남아 있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었다. 힘차고 장엄한 선율이 차 안을 채웠다. 3개월 후 12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유류 부정 사용과 급식비 횡령으로 기소된 부사관들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병소에서 민간인을 학대한 박일병과 최상병은 군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를 받았다. 이동훈 중위는 보직 해임 후 재교육을 받았다. 정우진 중령과 송민호 대령도 대기 발령되었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김철수 소장은 부대 개혁에 전력을 다했다. 그는 매주 위병소를 직접 점검했고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관 시설을 전면 개선했고 식당 위생도 대폭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간부들의 의식이 달라졌다. 계급으로 병사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진수 소위는 고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장군의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새벽 체력 단련에 누구보다 먼저 나갔고 훈련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부하들은 그런 그를 보며 저절로 존경하게 되었다.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 때문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그 후로도 가끔 일선 부대를 불시 방문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평범한 차림으로 부대 주변을 둘러보았다. 위병소 병사들이 민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대 안 병사들이 어떤 표정으로 생활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했다. 육군본부에서는 12사단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복무기강 개선 지침을 하달했다. 위병소 근무 병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인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부대 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한별 중장이 있었다. 어깨에 별 3개를 단 그녀는 오늘도 국방부 청사 4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였다. 강한별 중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인격의 깊이로 존중받는 군대.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그것이 강한별 중장이 꿈꾸는 대한민국 육군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만졌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자랑스러웠다. 이 별들은 단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강한별 중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다.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군대를 만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지만 국방부 청사 4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별 3개를 단 한 여성 장군이 조국과 국민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힘은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지고 낮은 곳에서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